새벽 4시 편의점 문을 나서는 한수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새 취객들을 상대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은 피곤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집에 가면 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오르는 수연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시어머니 박금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어? 얼른 들어와서 아침상 차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4시 30분이었죠. 어머님,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쉬긴 뭘 쉬어. 민지도 곧 일어날 시간이고 준호는 학교 가야 하잖아. 박금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4명분의 밥상을 차리는 데는 1시간이 걸렸죠. 시누이 박민지와 조카 준호가 식탁에 앉았을 때 수연은 이미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내 빨래 좀 돌려놔. 민지는 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 가는 길에 우유하고 과일 좀 사와. 준호 먹을 거. 박금순이 덧붙였죠. 네, 알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작고 담담했어요. 오전 9시 수연은 동네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응대하는 동안 동료 김선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수연아, 얼굴이 왜 그래?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어. 괜찮아요, 언니. 요즘 좀 바쁘긴 한데. 수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마트 일을 마친 수연은 시장에 들렀어요. 우유, 사과, 배추,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박금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어? 빨리 저녁 준비해. 배고파 죽겠네. 추석 아침 수연은 새벽 3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했죠. 오전 10시 첫째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강혜원은 샤넬 핸드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혜원이 왔구나. 어디 보자. 박금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맞이했죠. 한우 세트 가져왔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요. 그리고 이건 과일 선물이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달라. 재벌집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박금순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후 1시 막내 아들 지성 가족도 도착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상품권 드릴게요. 우리 막내 효자네, 효자야. 박금수는 아들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자랑스러워했죠. 수연은 여전히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수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또 안 왔어? 박금순이 물었죠. 공사장 일이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수연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작게 대답했어요. 쯧쯧, 둘째는 맨날 그 모양이야. 박금수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생이 많아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고. 혜원의 시동생들이 수연을 힐끗 쳐다봤죠. 낡은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수연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혜원이는 복이 많아. 시댁도 좋고. 박금순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죠. 설거지, 음식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는 모두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혜원 가족이 떠날 때였어요. 박금수는 현관문까지 나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고 자주 와. 수연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죠. 수연아, 쓰레기 버리고 와.
밤 10시 수연은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수연은 잠시 멈췄어요. 눈가의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다음 주 화요일 수연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에 신우이 민지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와. 수연은 계산대를 급히 정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금순을 발견한 수연은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환자 나이와 증상 말씀해 주세요. 68세 여성이고요. 의식은 있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수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병원 가기 싫다며 집에 남았죠.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입니다. 며칠 입원 관찰하시죠.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수연은 첫째 며느리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원 씨, 어머님이 입원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못 가요. 혜원의 목소리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막내 아들 지성에게도 전화했죠. 형님, 학회 참석 중이라 당장은 어려워요. 수연 씨가 좀 봐줘요. 남편 지우는 더 했어요. 공사장 일정 빼기 힘들어. 당신이 알아서 해. 수연은 전화를 끊고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24시간 간병이 시작됐어요. 수연은 편의점 알바에 휴가를 냈고 마트 일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달 수입은 제로가 됐죠. 병원비 60만 원, 간병 용품비 20만 원이 수연의 비상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한 박금수는 집에서도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아, 물 좀. 수연아, 약 챙겨. 수연아, 베개 좀 높여줘. 수연은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박금순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다가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은행 통장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국민은행 3억, 신한은행 2억 5천, 우리은행 4억, 하나은행 2억 5천. 손가락이 저절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총액 12억 원이었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가난하다며 생활비를 뜯어내던 시어머니가, 병원비까지 받아낸 시어머니가 이런 돈을 숨기고 있었다니.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장들을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지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찍었죠. 예금주 박금순, 잔액 3억 2천만 원, 개설일 2015년 3월. 모든 통장의 정보를 꼼꼼히 메모장에 기록했어요. 12억 3,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스마트폰 계산기로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통장들을 원래 순서대로 가방 속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연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연아, 오늘은 뭐 해 먹어? 소파에 누워있던 박금순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일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죠. 저녁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박금순은 수저를 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돈이 없어서 걱정이야. 수연아, 다음 달 생활비 미리 줄 수 있어?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수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밤 11시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남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말 좀 해야겠어.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어머님 통장 봤어. 12억 넘게 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직접 봤어. 사진도 찍어놨고. 야, 넌 왜 남의 통장을 뒤져? 어머니를 의심하지 마.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날, 마트 계산대에 처음 섰던 날, 병원비를 내려고 적금을 깬 날. 그 모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12억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죠. 무급 가정부, 24시간 간병인,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마트 동료 김선미를 만났습니다. 언니, 상담 좀 할 게 있어요. 카페에 앉아 수연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죠. 미쳤네, 진짜. 당장 나와, 수연아. 선미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 통장에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93만 원,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죠.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밤 내 공기가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박금순과 민지가 식탁에 앉자 수연은 앞치마를 벗었죠. 저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박금수는 밥을 뜨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신림동 원룸의 복덕방으로 갔죠. 수연 씨, 여기 열쇠 있어요. 오늘부터 입주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열쇠를 받아주었습니다. 원룸으로 가서 빈 방을 확인한 뒤 택시를 불렀어요. 오전 10시 수연은 다시 시댁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박금순과 민지는 근처 경로당에 가고 준호는 학교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 화장품, 신발, 개인 서류들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시댁에서 산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죠.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30분이 걸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수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죠. 택시에 짐을 싣고 신림동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카카오톡도 탈퇴했죠. 오후 3시 박금수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박금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지만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7시, 8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민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언니 방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수연의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옷장, 사라진 캐리어, 치워진 화장대. 민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언니가 짐 다 싸서 나갔어. 박금수는 식탁으로 달려가 결혼 반지를 발견했죠. 손이 떨려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한테 전화해. 빨리. 박금순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어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도 수연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수연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수연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수연이 사라진 다음 날 박금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찾아주세요. 경찰관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성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건 실종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어요. 박금수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부터 민지는 처음으로 집안일을 떠맡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고 밥을 하다가 태웠어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언니는 어떻게 매일 했대? 민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일 후 지훈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어요. 수연이 친구들 연락처 없어? 하지만 수연은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죠. 지훈은 마트로 달려가 동료 김선미를 찾았습니다. 선미 씨, 수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미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네 집안이 수연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찾지 마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드려요. 선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월세 독촉장까지. 이거 어떻게 내는 거야? 박금수는 고지서 뭉치를 들고 당황했죠. 그동안 모든 고지서는 수연이 알아서 처리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자동이체도 수연이 다 관리했던 거예요. 민지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첫날 손님과 다투고 3일 만에 그만뒀죠. 나 못해, 엄마. 언니는 대체 어떻게 버틴 거야? 한 달이 지나고 지우는 회사 동료를 통해 탐정을 소개받았어요. 부인을 찾아드릴게요.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 계좌 해지, SNS 탈퇴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죠. 어느 날 밤 박금수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통장 뭉치를 꺼냈습니다. 통장들이 평소와 다르게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가 이걸 봤구나. 박금순의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왜 떠났는지 깨달았죠. 12억을 숨기고 가난하다고 거짓말하고 생활비를 뜯어내고 병원비까지 받아낸 자신. 박금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신림동 원룸, 수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강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엑셀 함수를 따라치며 수연은 집중해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지 2주가 지났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오후 2시에는 동네 카페로 출근했어요. 라떼시티라는 작은 카페의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카페 사장 이은주는 4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었어요. 수연 씨, 설거지는 저기 싱크대에 쌓아두시고 재료 정리 좀 도와주실래요? 네, 사장님. 수연의 대답은 밝고 경쾌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강의를 듣는 게 일과였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은주가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 씨,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실하시던데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정직원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주방 보조 겸 홀 매니저로요. 월급 230만 원에 4대 보험 다 되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연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수연은 은행 ATM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통장에 찍힌 2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이 돈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죠.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강사의 목소리에 맞춰 수연은 몸을 움직였어요. 근육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카페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수연 언니, 피부가 요즘 좋아진 것 같아요. 20대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수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3개월 후 수연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구인 사이트에서 무역회사 사무직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다듬어 지원했죠.
일주일 후 면접 통보가 왔어요. 면접장에 들어선 수연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셨는데 사무직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입사계약서에 서명하며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수연이 집을 나온 지 1년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역 백화점 앞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수연이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역회사 대리로 승진한 그녀는 자신에게 선물할 핸드백을 사러 온 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 은은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1년 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백화점 식품관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거 살까? 아니면 저거?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박금순과 그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민지가 보였어요. 박금순의 얼굴은 1년 사이 급격히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가득하고 등이 굽은 모습이었죠. 민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박금순이 수연을 발견했어요. 수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섰어요. 박금순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죠.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박금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도 다가왔어요. 언니, 제발 돌아와. 우리 정말 힘들어. 엄마도 많이 아프시고. 언니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나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민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갈 이유도 없고요. 박금순이 손을 뻗었지만 수연은 한 걸음 물러섰죠. 민지 씨,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수연은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은 박금순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숨겨두신 12억 원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걸로 간병인도 쓰시고요. 박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햇살이 수연의 어깨를 비추고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뒤에서 박금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죠. 그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 보였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 수연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